영원한 자유기업인 제9장 디보스 10점 도나휴 0점. 캐나다 국세청의 논쟁은 여론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대부분 철저한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신문과 텔레비전은 우리와 캐나다 세금 당국과의 문제를 정당화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비판을 위한 일종의 도약대로 활용했다. 1982년 가을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에 실린 일련의 기사는 거대한 폭풍우가 되어 우리를 덮쳤다. 자경선양을 보이는 이 신문은 8월에 캐나다에서 수백만 달러를 떼어먹기 위한 아메이의 음모라는 헤드라이트와 아메이의 체략이라는 기사로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10월에는 또 다른 시리즈 기사를 통해 아메이를 아예 피라미드 조직으로 낙인 찍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몇몇 유명한 아이비오의 행동은 심하게 왜곡되어 놀림감이 되었다. 그뿐 아니다. 가정상의 혹은 재정상의 문제로 아메이를 그만둔 사람들을 찾아내 마치 아메이 때문에 그들이 공경에 처한 것처럼 보도했다. FTC가 아메이는 불법적인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고 규정한 사실이 철저하게 무시됐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메이를 통해 가족의 결속과 경제적 성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거들떠 보지 않았다. 물론 그런 내용의 기사는 유망한 기업을 깔아뭉개는 기사만큼 그 신문의 감매수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아메이처럼 거대한 조직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경험한 사람, 나아가 조직 전체에 대해 좋지 않는 인상을 간직한 채 떠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이비오들 중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아이비오가 활동하고 있다 보니 그들의 일일이 통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아이비오에 대한 회사 지도부의 역량은 주로 간접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아메이와 아이비오는 직원이 아니다. 그들은 공통의 상품과 공통의 보너스 시스템,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열정을 통해 서로 연결된 독립적인 자영사업가다.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언론의 보도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는 1980년 6월 15일자의 기사에 나를 아메이의 재정의 귀재라고 표현했다. 컴퓨터처럼 신속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연설 중에 중앙정부 간섭이 초래되는 파괴적인 힘에 대해 경고하는 진지하고 신경질적인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나는 내가 그 정도로 괴물에 가까운 줄은 미처 몰랐다. 물론 나는 가끔 연설 도중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정부가 너무 작고 약하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상황만 허락된다면 자유기업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보기였기 때문에 공격을 당해도 생각했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기사는 정치권을 상대로 헛듣기 작전과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었다. 리치와 나는 반격을 시도했다. 우선 낡은 회의실을 대책본부로 삼고 전화와 팩스를 설치한 다음 전투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우리는 그 방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캐나다 국세청 사태가 야기한 여론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에 대한 복합적인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진실 캠페인이라는 것을 펼치기로 했다. 나는 여름 별장을 발코니에 앉아 미국과 캐나다의 신문을 통해 진실을 알릴 전면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 1982년에서 1985년까지는 나에게 유난히 힘든 시기였다. 나는 상황을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그 통제력은
주로 언론이 지고 있었다. 사실 최초의 언론 위기가 발생했을 때부터 우리 언론은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처음에 리치와 나는 벌컥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을 장악한 신문과 텔레비전의 위력 앞에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신문과 텔레비전은 대중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말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자유기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신문 편집인이나 텔레비전 프로듀서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그들과 견해가 다른 우리를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때로 우리는 심각한 무기력에 시달렸다. 언론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보내는 데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못된 일련의 기사 때문에 생겨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고쳐 놓아야 하는가? 물론 나는 신문사 편집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뒤 처음의 기사에 비해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크기로 내 주장이 실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야말로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반박 광고로 잘못된 기사를 정정하려면 우리의 노력은 비용만 많이 들었을 뿐 주요 신문 일면의 기사 한두 개만큼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요 언론사가 갖고 있는 대중의 눈과 귀에 접근할 통로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적인 한계였다. 아메이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애초부터 언론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회사는 언론 매체에 광고를 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언론 매체가 감각적인 기사로 전통적인 기업을 공격했다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광고비를 놓칠 위험이 있는 반면 아메이 같은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다. 우리의 진실 캠페인은 일면 기사의 경쟁이 되지 않았던 탓에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전략이다. 신문사가 우리를 소송을 비이상적이라고 근거 없는 행동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봐, 당신들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와 개인이나 기업의 명성에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법적 대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를 상대로 5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에 당시 진행 중인 캐나다 국세청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우려 때문에 지하했다. 심지어 리치는 아메이 블렌트 프라자 호텔에서 그 신문을 빼버리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그런 시기에 마주친 문제를 통해 언론의 중요성과 여론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을 새삼스럽게 실감했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만큼 언론은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단순한 화제거리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뉴스를 충실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이다. 기자나 편집자, 뉴스 앵커들이 정직하고 스스로를 규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중은 계속해서 언론을 신뢰할 것이다. TV 시사 프로그램 60분 1983년 1월 9일 우리는 여론의 위기가 한층 더 악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토요일이던 그날 텔레비전 토크쇼와 비누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우리는 어떤 방송이 방송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지만 나중에 전말을 알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아메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의 제작에 협조했고 그 방송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이클 웰리스는 리치와 나를 비롯해 아메이어 아이비오 활동하다가 불만을 품고 떠난 몇몇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사실 우리는 마이크와
인터뷰에 대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많은 준비를 했다. 심지어 ABC 방송 부사장 출신이 워터 비스터에게 인터뷰 상황을 가상한 특별 지도를 받기도 했다. 월터는 나름대로 전략을 제시했다. 아메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대신할 겁니다. 나는 아메이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대변인도 포진하고 있으니 자신 있게 밀어붙입시다. 많은 유명 인사가 인터뷰 진행자의 노련한 말솜씨에 말려들어 곤욕을 치르곤 했다. 인터뷰를 할 때 말을 더듬거나 수재적인 대답을 하면 텔레비전 시청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다. 월터는 자신이 이었고 뉴욕의 이그제큐티브 텔레비전 워크숍 팀과 함께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시켰다. 또한 우리는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의식해 아메의 카메라도 인터뷰를 동시에 녹화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CBS의 편집자들이 프로그램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시킬 수 있을 경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60분 취재팀이 에이다의 아메 본사를 촬영하는 동안 또 다른 카메라는 그들을 쫓아다니며 촬영을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내용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몇몇 아이디어에게 당혹감을 불어일으킬 수도 있는 부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이클 윌스의 명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위로 방송이 나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 윌리어와 60분 취재팀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날은 엄청나게 재수 좋은 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말이다. 어쨌든 마이크는 우리를 취재한 다음부터 기자와 토크쇼 진행자를 상대로 아메에 대해 자신의 선입견과 오해를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어떤 기자에게는 우리는 아메이 제품이 좋다는 사실과 그들은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마이크는 미국의 전설 가진 앵커 터드 코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기업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면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메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미 예상 질문을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편집상의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세로 장부와 공정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 당신 역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분명 솔직하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것이다. 어쩌면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장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공정하고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임이 틀림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보도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도나휴의 표적이 되다. 불행하게도 언론계에 몸담고 모든 사람이 마이클 윌리스처럼 공정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83년 4월 30일 우리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날 리치는 필 도나휴 쇼에서 인터뷰를 했다.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많은 사람은 도나휴의 쇼에 출연하고 있는 아메이를 동네 북신세로 만들어버린 몇몇 부정적인 보도에 반박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고 리치에게 나가지 말라고 권했다. 나는 도나휴 같은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시청자를 즐겁게 해줄 소재를 찾아내는 것이었고 그런 즐거움은 대개 출연자의 희생으로 유발된다. 이런 이유로 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리치는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와 생각이 달랐다.
우리가 출연하든 하지 않든 도나휴는 자기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이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출연하면 최소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리치의 생각이었다. 우리는 아메이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비오를 그만둔 몇몇 사람의 불평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치는 청중 앞으로 나가기 전에 5분에서 10분간 도나휴와 1대1 인터뷰를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한다는 조건 아래 프로그램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것도 도나휴 쇼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지만 우리는 방송인들이 약속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인터뷰가 진행하는 동안 리치는 우리의 행동 규범을 위반한 일부 아이비오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설명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어떤 아이비오가 거짓 정보를 유포할 경우 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10단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범위한 의미로 카운슬링에서부터 적각 아이비오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다. 그런데 도나휴는 약속과 달리 기술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먼저 60분에 등장해 부정적인 인터뷰를 했던 사람의 정언을 내보낸 다음 사전 인터뷰를 통해 건너뛰고 곧장 청중 앞으로 나가버리는 것이다. 리치의 자리는 무대 중앙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아메이 아이비오들이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아메이 아이비오로 활동하다가 불만을 품고 떠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나마 진행이라도 공정했다면 지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도나휴가 아이비오의 발언을 방해하고 고함을 지르고는 반대파들의 소란을 방치함으로써 모든 것은 서커스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도나휴와 그의 프로듀서들은 아메이 반대파들에게 대단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조언까지 했다고 한다. 리치가 발언을 시작하면 반대파가 불쑥 튀어나와 아메이 때문에 가정 화목이 깨지고 경제적인 빈곤에 처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쏟아내기 일쑤였다. 그들은 스스로 반증할